어렵고 복잡한 경제를 한 큐에 정리해드리는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이번 주 코스피가 장중 5천을 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지수가 2배 이상 뛰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지금 800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앞으로의 코스피 전망 김혁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른바 꿈의 지수라고 얘기했던 코스피 5천이 장중에 뭐 한 두세 번 찍은 것 같습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5천을 못 넘었는데 네.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근데 지금 네. 우리 증시야 몇 년 동안 못 오르다 작년 이후로 급등하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증시가 뭐 미국의 경우는 네. 2009년 이후로 중간중간에 물론 이제 뭐 조정받은 해도 있었지만 사실 약세장이라 그러면 주가 지수가 한 1년 정도 떨어져야 약세장이거든요. 주식 들고 있으면 아주 장기간 고통을 받고. 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시장의 약세장은 2009년 이후 없었어요. 그렇네요. 18년 강세장이고 네. 뭐 독일, 일본 뭐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 나라들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은 뭐 올라가는 게 이제 뭐 끝났다 이렇게 볼 만한 근거들은 별로 없고요.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이 뭐 이제 기업 이익과 주가를 네. 비교해 본 뭐 이제 주가 수익 비율 뭐 PER이라 그러죠. 그걸로 보면은 지금 뭐 한 11배 수준, PBR은 한 1.5배 수준인데 네. 뭐 전 세계에서 둘 다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도. 예, 뭐 이게 네. 낮다 그래서 꼭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한국 시장에 내재가 된 그런 뭐 모순이나 뭐 대단한 거품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기서 당장 끝난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다만 이제 너무 좀 빨리 오르지 않았나. 네.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네. 이 속도감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지는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5,000포인트 가서 되게 빠른 것 같지만 4,000에서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몇 달 이제 오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저는 조정 없는 시장은 없어요. 또 가파르게 오르면 조정도 세게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예컨대 작년 1분기에 미국 시장이 20% 가까이 밀렸습니다. 네. 지금 우리 코스피에 이제 비교해 보면 5천에서 한 4천까지 밀려야 20% 정도 밀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강세 조정이었지만 지금 뭐 기억도 안 나시잖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조정을 뭐 맞추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뭐 조정은 언제든지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뭐 큰 흐름을 보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세장에서도 뭐 20%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정부의 정책입니까? 아니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까? 뭐 주가 지수가 네. 2,300포인트 작년 4월 달에 2,300에서 지금 5,0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2,300에서 뭐 한 3,400포인트까지 바닥에서 1,000포인트 올라가는 과정은 네. 말씀하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상법 개정 2번 했고요. 네. 또 자사주 소각을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뭐 거의 뭐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니까 뭐 그런 기대로 주가 지수가 바닥에서 한 1,000포인트 올라왔고요. 그 이후에 1,500포인트 오른 거는 뭐 거의 전적으로 반도체의 독주라고 봐야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그 종합주가지수가 어제 기준으로 거의 5,000포인트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을 빼고 코스피를 한번 산출해 보면 네. 한 4,1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주가지수에 한 8,900포인트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이제 끌어올린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가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가지 이런 분 많으실 거거든요. 올해 전체적으로 올라간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종합주가 지수가 75% 정도 오를 정도로 기록적인 강세장이었지만 네. 전체 상장 종목의 한 43%, 한 1,000개 정도는 절대 주가가 마이너스였어요. 코스피 수익률을 못 따라간 게 아니고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반도체 쏠림, 네. 그리고 최근에 현대자동차 주가도 올해 힘을 내고 있는데, 이건 뭐 자동차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이 회사를 로봇 회사로 시장이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뭐 반도체와
이 로봇 관련주들 제외하면은 뭐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 심리는 상당히 좀 뭐 낮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쏠림은 확실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근데 뭐 시장이 다 같이 오르지는 않으니까요. 항상 늘 쏠림이 네, 있죠. 항상 쏠림이 늘 소외가 있으니까. 있고 그리고 또 이 자체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네. 것이 삼성전자가 그 2020년이 그 소위 말한 동학개미 투자 붐이 있었죠. 네. 이제 팬데믹 국면에서 그래서 작년 말에 주주수는 뭐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2024년 말 기준으로 주주수가 516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국민 주식이 됐죠. 음. 뭐 많이 투자한 사람, 적게 투자한 사람 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뭐 기분 좋으신 분들이 과거보다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늘 뭐 소외되는 주식이 있고 올라가는 주식이 있는데 저는 주가 지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패시브 투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주 게으른 투자. 내가 막 종목을 고르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시장을 대표하는 뭐 그 인덱스를 사면, 지수를 사면 뭐 작년 이후로 100% 올랐고 올해도 한 20% 오른 거거든요. 그럼 내가 뭐 종목을 고르려는 노력 없이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를 사도 이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양극화는 양극화고 어쨌든 뭐 시장은 뭐 매우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을 이렇게 조금 돌아보면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분명히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환율이 계속해서 1,500원 부근에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서도 이른바 관세 제2라운드를 시작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뭐 그린란드 관련해서 유럽을 막 압박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시장을 크게 흔들 요소는 아닙니까? 일단 뭐 두 가지 요인은 네. 작년 이후 계속 됐잖아요.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대에서 5,000까지 오는 동안 이미 지속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이게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환율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은데 일단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가 교역을 하고 글로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한국에서 원화는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데 달러를 찍어낼 수는 없거든요. 네네. 우리가 달러를 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이제 높아진 겁니다. 뭐 3, 4년 전에는 1,100원만 주면 1달러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한 1,460원 줘야 되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문제의식을 봐야 되는데, 다만 97, 8년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는 건 저는 그건 좀 너무 심하다고 봐요. 외환위기는 뭐냐면 달러를 못 구하는 거예요. 달러를 구하기 힘들어서 환율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뭐 우리가 소위 뭐 서학개미들이, 저는 미국 주식 많이 사는 게 단기적으로는 환율을 올리는데 저는 뭐 중요한 동력이라고 보는데요. 네. 뭐 달러로 바꾸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적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GDP 대비 경상수지가 한 6% 정도 흑자고, 또 우리 경제가 안 좋아서 환율이 올라간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경제가 걱정이 되게 많지만 우리나라 원화만큼 더 약한 게 타이완 달러입니다. 대만은 작년 경제 성장률 6%예요. 네. 그리고 외환 보유액도 한국보다 2천억 불 정도 더 많거든요. 그럼 타이완 달러는 뭐 타이완 경제의 폭망론이란 관점에서 보면 그 나라 통화가 약한 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에서 큰 문제가 생기고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한국인들이 예금하던 돈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식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요. 뭐 트럼프 관세는 제 생각엔 시장이 약간 내성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앞서 말씀하신 단기 조정, 최근 한 5, 6년 동안의 주식시장의 조정을 받을 때 나타났던 공통적인 특징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때입니다. 지금 네네.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비교적 낮으니까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상한 게 경기가 뭐가 좋은데 올라가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1%였어요. 60년대 이후로 5번째로 낮은 성장률이고요. 네. 근데 독일 같은 나라는 2023년, 2024년 GDP 성장률이 2년 연속 마이너스였어요. 한국보다 더 나쁘죠. 네네. 근데 독일의 닥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예요. 그거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이 많이 풀리고 그 돈이 실물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자산 시장에서 풍선 효과를 일으키는 게 지금 제 생각엔 주가 올라가는 중요한 하나의 동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인플레가 생기고 그 우려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 조정을 받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의 뭐 예컨대 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 금리가 올라갈 때 미국이나 한국 주식은 거의 예외 없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동성 때문에 시장이 오른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장기 금리가 올라갈 때쯤이 조정의 신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잘 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주식 잘 안 보시던 네. 분들도 시장이 너무 오르고 네. 반도체 시장 너무 좋다 그러고 우리나라 기업들 계속해서 돈 번다. 내년에는 더 번다 막 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리고 증권사들이 계속 이른바 네. 목표가라는 걸 막 올리잖아요. 네. 불과 몇 달 전에 비해서도 너무 빨리 올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걸 믿어도 되나? 네. 뭐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네. 자기를 믿지 마세요. 어떤 의미냐면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때 못 샀는데 5,000까지 올라가면 사고 싶거든요. 삼성전자가 6, 7만 원일 때 못 샀는데 15만 원에 사고 싶어요. 뭐 저는 사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네. 주가가 2,000에서 5,000까지 올라가는 걸 내가 몰랐는데 내가 앞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투자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걸 또 알아야 돈을 버는 게임도 아니에요. 저는 삼성전자 주가에서 정말 우리 투자자들이 좀 어떤 교훈 조금 거창하지만요. 2021년도에 삼성전자가 9만 원대까지 갔었어요. 10만 전자 간다고 했지만 그 주식이 5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시간이 뭐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15만 원 갔어요. 굉장히 주식을 나쁜 가격에 샀더라도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견디면 벌었죠. 물론 뭐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이나 그런 것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까지 올라온 걸 몰랐는데 앞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믿음 갖지 마시고요. 조금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네. 한 2, 3년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으로 하게 되면 전 투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접근하면 승률이 좀 그래도 높은 것 같고 내가 뭐 시세를 맞추려 그러고 그건 뭐 전문가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시장을 보시려고 하는 것보다 투자 고상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 돈의 성격을 한번 좀 돌아보시고 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특히 새로 하시는 분들은 뭐 투자를 고려하시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자. 시간을 이기는 투자 필요하다라는 말씀. 며칠 전에 이제 코스피가 5천을 가니까 네. 이제 코스닥도 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정부가 이제 뭐 이런저런 대책도 네. 얘기하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근데 글쎄요. 코스닥은 개인 투자가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네. 지금 뭐 한국에서 생산적 금융 뭐 이런 거 다 코스닥과 연결이 되는데 일단 뭐 코스닥을 어떻게 잘하기에 앞서서 그냥 기존의 시장을 좀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종목 수가 코스피보다 너무 많고 우리가 상장된 시장은 투자자재 잘 모르고 사더라도 뭐 그런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걸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코스닥은 오르기에는 내적인 동력은 코스피보다 훨씬 약한 것 같고요. 뭐 시장의 진흥 이런 거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있는 시장에 대한 정비, 부실 기업에 대한 정리 뭐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퇴출이나 이런 것들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런 뭐 말씀이시네요. 규정대로 우리 규정이 있으니까요. 네. 지금까지는 규정이 잘 안 지켜지는 겁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또 올리는 것도 뭐 이제 특례 상장 이런 걸로 올렸는데 네. 뭐 숫자가 없더라도 상장시키는 거 할 수 있는데 한번 그걸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성공한 거 몇 개나 되는지. 네. 하도 반도체 얘기만 하니까요. 반도체 말고는 좀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섹터라든지 여기도 관심 가져야 된다 싶어요. 어저께 좀 변화가 있었어요. 네.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논란이 많지만 매우 높다 보니까 상속이 안 이루어진 기업들의 종목의 주가가 유의미하게 못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지배주주 입장에서 주가 오른다고 내 주식을 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너무 그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들, 소위 저PBR 주식들은 어느 정도 좀 이제 기업이 가진 자산이나 여기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제 생각에는 좀 올라가는 스펙트럼이 넓어지지 않을까. 저평가 주식들로 넓어지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른바 뭐 지주회사나 뭐 이런 데들에 대한 관심. 뭐 그것도 뜯어봐야 되는데 네네. 어저께 반응은 말씀하신 그런 류의 주식들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금하고 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계속 되는 건가요? 그것도 역시 저는 돈이 많이 풀려서 네. 주식이 안 돼서 금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2022년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안전자산인 금이 좋았냐? 금도 한 20% 조정을 받았어요. 지금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주식이건 금이건 뭐 이런 자산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자산 간의 대체성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주식 피해서 금으로 좀 피해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지를 네.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없어요. 내 돈을 가지고 돈의 성격을 돌아보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올라오는 걸 몰랐는데 앞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길 수 있는 돈이다 그러면 적립식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건 저는 언제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언제든지 하되 네. 아까 시간을 이기는 투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투자하는 건 올라온 걸 몰랐던 거잖아요. 근데 뭐 앞으로 뭐 주식을 아는 그런 신통한 능력이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이건 뭐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가나 일반 투자가나.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또 5천을 언제 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앞으로 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